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명당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의 윗집에 글만 읽는 선비가 있었고 아랫집에는 풍수지리를 잘하는 직관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직관아이네는 돈을 잘 벌어서 날이 갈수록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선비의 집은 갈수록 궁핍해져. 따와 그라노니? 와, 한숨을 그리 쉬고 있나? 고마 인자살도 똑 떨어져가 손가락만 빨고 있게 생겼습니다. 아래집 양반은 치질을 해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 글만 읽지 마시고 직관질이라고 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안 하겠습니까? 뭐라고 리마 주디를 주잡았제? 빌라말레, 우대 하늘 같은 서방이랑 그 영감탱이 비교를 하노? 어디서 삐띠학으로 나한테. 윤도반만 있으마 끝까지 지원한지 일도 아니다, 진짜 예. 극하면 윤도반만 있으마 아래집 영감 맹키로 직관질을 하실랍니까? 점에만 개서 내 금방 구해올게예. 그러더니 선비의 처가 직관아이네 집으로 한달음에 뛰어갔다고. 평소에 직관집에 와보면 늘 방회 때에 윤도반이 걸려있는 걸 봤었거든. 그래서 선비의 부인이 마실 온척하더니만 방에서 은근슬쩍 윤도반 훔쳐서 자기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너 원래 이렇게 날쌔뜨나? 시끄럽고 윤도반만 있으마 직관질은 일도 아니라고. 서방님이 큰 소리 쳤다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퍼뜩 나가 있으소. 저한테 무시당할까봐 큰 소리는 쳤는데 저가 윤도반 구해가지고 왔으니 그 등살에 집에 편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선비가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나기는 했는데 막막하지 않았겠소. 풍수와 지리에 대해서 일절아는 바가 없대다가 윤도반 가지고 있다고 지간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오. 아무튼 선비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정처 없이 걸어다니다가 어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였다고. 먼저 와 있던 노인이 선비의 윤도반 보고는 행색을 보아하니 직원인 것 같은데 저 건너 큰 기와집에 가는 모양이구려. 명당의 산소 자리를 잡겠다고 직원들이 10명도 넘게 모였다고 하더니만 참말인가 보우? 선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노인이 혼자 지레 짐작해서 큰 기와집에 대해 얘기하니까 선비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오. 잠시 후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노인의 말대로 큰 기와집이 보였는데 상중인지 객들이 붐비는 것이었어. 마침 배도 고프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던 선비는 잘됐다 생각하고 큰 기와집으로 갔지. 큰 기와집에 들어서니 정말로 직원들 12명이 모여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선비도 직원들 틈에 섞여 있었다오. 나가 지난번에 이대감 묘자리를 기가 막히게 봤은께 나는 지난해 최대감 댁에 길터를 잡아들였다.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후현무하여 혈이 남향인 경우 동쪽에 정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자.
직원들이 모여서 털을 잡았던 후일담을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오. 그런데 선비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이런 방면으로 나는 바가 없으니 꽂아야 놓은 보리자루 모양으로 구석에 가만히 있었지.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상제가 선비에게 묻기를 직원께서 어찌 그리 말이 없으시에? 뭐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무슨 혈인 어느 곳 아무데를 잡았다고들 이렇게 야단들이신데 어찌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 이 말이요? 뭐 전에 잡은 거 말해서 뭐 하려고요? 야, 지금 잡을 곳을 잘 잡아야 안 하겠습니까? 상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비의 이 말이 옳은 말인 것 같거든. 그래서 속으로 이 직관이 진짜 직관이구나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선비를 독방으로 불러내어 맛난 음식을 차려다 주면서 극진히 대접했다이다. 먹고 쌀밥에 고기에 맛있는 거 억수로 많네. 직관이 할만하다. 선비가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탈이 난 모양인지 갑자기 설사가 나서 급히 밖으로 나가 풀밭에 똥을 누기 시작했다고. 아, 그런 여자의 발소리가 나는 듯하더니 똥을 누고 있는 선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소. 혹시나 망신이라고 당할까 싶어서 숨죽이면서 가만히 있는데 발소리의 주인이 선비 가까이에 서서 하는 말이 직원님 하고 부르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젊은 여자인 것 같았다. 저의 오명을 벗겨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서운치 않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엄마야, 똥 누는 사람한테 갑자기 와 합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옵니다. 제가 혼례를 치른 지 7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양반집에서 칠삭둥이가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시면서 이웃이며 동네 사람들 모르게 저와 아기를 뒷방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아, 참말입니까? 아, 칠삭둥이라고 난 부끄러워가 며느리를 뒷방에 가두고 있다고? 야, 마 대감마님 그래 안 봤는데 억수로 쪼잔하네. 야, 마지가 어쩌면 좋겠는거. 제 친오라버니가 직관 공부를 하였지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오라버니에게 직관에 대해 배웠기에 땅의 길흉을 분별할 줄 압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먼저 쓴 친상 가서 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 산소에 가서 그 자리는 범의 혈이라고 하시고요. 묘를 쓴 후에 칠삭둥이를 낳아야 그 집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은 지금 보시려고 하는 장소는 옥녀배 자는 혈이라고 하고 그 앞에 못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 못 때문에 나쁘다고 하지만 그 연못은 배를 짜려면 꼬리를 담그는 물이라고 하고 이곳에다 쓰라고 하십시오. 제 말대로만 해주신다면 정말 후하게 살해하겠다 있어. 딴 직관이 주둥아리 못 열게 해주자. 아, 삐고. 아지매가 말한 그대로다가 잡게 만들겠. 선비는 젊은 부인이 딱해서 큰 소리를 쳤다고. 그리고는 잊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 그 이튿날 직원들 12명과 상제와 식솔들이 산에 먼저 가봐야 한다면서 우르르 몰려갔다. 선비도 윤도방 가지고 그들을 따랐지. 선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에다가 도판을 놓고 보면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뭐이 자리는 범의 혈이에 이런 정맹권 같으니라고. 아니 이것이 무슨 범의 혈이란 말이여. 잘못 본 게지? 다른 직원들이 야단이었다. 뭐 대감이 산소를 모시고 나서 동의를 안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산소를 모시고 칠삭둥이를 낳지 않았으이 집안은 진작에 망해 뿌렸을 건데. 하니까 상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소? 이웃에서 모르는 일을 알고 있으니 용한 직관이다 생각되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실은 며느리가 시집 온 지 7달 만에 어린애를 낳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뒷방에다 가두어 두고 바깥 출입을 일절 못하게 하고 있었다오. 아이고 극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만 지혜가 없어도 그렇지 방에 끌어들여서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아이고 어드래? 그 말에 장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그러더니 당장 일랑쇠를 잡아오게 했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천한 머슴 농과 나가서 강물에 코를 박고 죽든 산에 가서 목을 메고 죽든 마음대로 하라. 장판은 불호령을 내리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 어릴 때 애미를 여의어 늘 불쌍하다고 여기던 딸이기에 조선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께 시집 보내려고 신랑감을 고르던 참이었는데 그런 창녀 같은 짓을 했다니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었지. 낮에는 동네가 창피하여 밤에 내쫓기로 했는데 쫓아낼 망정 그래도 딸은 딸인지라 장판은 아무도 몰래 마음을 시켜서 금 10량을 딸에게 주었다. A씨, 쇠뇌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쇠뇌 때문에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겁니다. 애시당초 저를 염하고 그런 거니까네 미안해하지 마시라요. 이렇게 마당의 양반이고 상놈이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서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겠어요. 돌쇠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고. 그런데 일랑 가슴이 뛰긴 마찬가지였지. 돌쇠가 상민이지만 생김새가 귀공자처럼 훤하게 생긴 데다가 자기에게 꽃을 꺾어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랑의 가슴은 왜 그런지 훈훈하게 달아올랐었다. 아가씨, 쇠뇌 같은 자에게 평생을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늘이 무심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금 10량을 주신 것도 있고 하니 바쁘기도 장만해서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실은 감히 쳐다봐도 죄가 되는 신세였지만 우수에 깃든 아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요. 돌쇠가 일랑의 손을 잡았는데 수줍어하는 일랑이 어찌나 고운지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일더니 일랑은 울면서 지푸라기 위에 쓰러졌어. 그렇게 일랑과 돌쇠가 한 몸이 되었지. 비록 변변치 못한 곳에서의 하룻밤이었으면 쪽을 지었고 돌쇠는 상투를 들어 올렸다고. 어딘가로 발길을 정하고 걷고 있을 때였는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나길래 한쪽 가로 비켜섰지. 한 무리의 군사가 맨 앞에 청산에 깃발을 세우고 달려왔고 두 사람을 본 무리는 말고삐를 잡아채서 멈추더니
그들 중에 장인 듯 싶은 자가 말했지. 아주 곱게 생겼군 그래. 우리는 청산이 다행이지. 색에 걸리면 영락 없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더니만 빠르게 달려가 버리는 거라. 당신은 연산군의 시대였는데 연산군은 황한 당군 있는 절에 가서 여성들 앞에서 남녀의 비사를 즐기는가 하면 신하의 부인일지라도 마음에 들면 범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았던지 채용사를 파견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자와 좋은 말을 찾아내게 했수. 그러다가 나중에는 채청사를 파견해서 장래의 미인이 될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색출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청사는 머리에 쪽을 찐 일랑을 그냥 지나쳤던 거지. 세상이 말세여. 채홍사, 채청사. 아니, 임금이 도를 잃었으니 곧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돌쇠가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는 일랑은 그에게서 의젓한 장부의 기상을 느꼈다고. 한편 랑을 쫓아내고 몇 달이 지나 일랑의 아버지는 심화이론 언니가 걱정이 되기는커녕 어디 가서 죽었든 아니면 거지돼서 근근히 먹고 살 거라 생각하니 고소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이랑은 공조의 장판을 지내던 윤시댁과 혼담이 성립되어 성대하게 혼례식을 올렸어. 이랑이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라 자가 첫날 밤에 신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서 쩔쩔매는 거라. 어찌어찌해서 꿈에 그리던 첫날 밤을 치르긴 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났을 때 비로소 신랑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실은 윤찬이 자기 아들에게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기에 박찬의 후처의 몸에서 난 일랑을 맞아들인 것이었지. 그런 걸 알까 닿게 없는 일랑은 바보에게 시집 보낸 것이 못 견딜 만큼 했지.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좋았게요. 일랑이 바보에게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글쎄 그 집으로 근부의 군사들이 들이닥친 거라. 그 무렵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조정에서 쫓겨나고 새 임금이 용좌에 올랐는데 일랑의 시아버지 윤차는 반정이 있기 전에 벼슬을 내놓았다고 하나 연산군의 사화에 가담한 혐의가 있었던 거지. 일랑은 눈앞이 캄캄하면서 살아있는 기분도 아니었다고. 죄에 따라선 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끌려가고 다행히 일가는 연금 상태에 놓였는데 시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했다. 너희들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진정에 가 있으라. 일랑이 진정으로 가노라니 저쪽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꽤나 지체 높아 보이는 가문의 행렬이 오고 있었어. 일랑과 바보 신랑 단둘이 자행하다 피하는지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길 한편으로 비켜섰는데 뜻밖의 가마를 탄 양반이 놀란 소리로 말했다고. 아니, 일랑 아가씨가 아니여? 일랑이 얼떨떨해 하면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그는 머슴이었던 돌쇠가 아닌가. 어쩐 일인가 싶어서 뒤를 보니 가마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 언니인 일랑이 있어. 아니, 이게 누구야? 일랑이 아니네. 그녀는 소리치면서 가마에서 내리더니 일랑의 손을 잡았다고. 집에 갔다 오는 길이다. 네가 윤참판 댁에 시집 갔다고 해서 그리로 가는 길이었기. 하고 말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일랑에게 설명해 주었어.
이분이 글쎄 연산꾼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신 김대감댁 자제분이셨지 뭐네. 삼족이 몰살당하는 화에서 벗어나 평안도로 아주 도망쳐서 우리 집에서 머슴 노릇하며 숨어 계셨다고요. 이고 뭐고 내가 할 게 뭐야요.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라요. 이랑근 이성을 잃으면서 미친 듯이 외쳐대더니 나중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자 자기의 가슴을 세차게 쥐어뜯었다. 밤을 틈타 도망친 여종의 이야기. 원리는 살던 곳을 빠져나와서 최대한 멀리 가고 있는 중이라 누가 쫓아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종일 쉬지 않고 달려. 그러다가 더 이상 한 발짝도 떼기 힘든 지경이 됐을 때 원리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든동 무조건 멀리 도망가. 그래, 그라고. 아, 이거면 어렵지 않게 자에 잡을 수 있을 게다. 오월이는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은 불쌍한 아이였는데 마님은 그런 오월이를 거둬서 키워준 고마운 분이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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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시원타. 아이고네 손이 약손이다. 마님은 지병이 도져서 몇 년 전부터 바깥 출입을 잘하지 못하게 됐는데 오월이는 그런 마님을 위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놓으면서 마치 모녀지간처럼 정다운 시간을 보내곤 했수. 마, 요새 동네 별일 없었나? 우대에 저 아래 김영감님, 댁큰아드님이 혼례를 올린다 하되 만날 노총각이 드디어 혼례 올린다고요. 예, 잘 듣지. 아, 그러고 진천 택주아니가 또 딸을 낳았다 아닙니까? 전번에도 딸이라 했지. 무당기 이번엔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예, 그 완전 엉터리 무당이지에. 만날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아들만 있던 마님은 오월이를 딸처럼 아끼고 어여삐 여겼지. 그래서 오월이는 큰 어려움을 모르고 그 집에서 클 수 있었다오. 마님은 경에 바르고 인정이 많은 분이었지. 그런데 남편인 이 댁감은 영 딴판인 사람이었어. 이 댁감은 한 구석이 있어서 심사가 뒤틀리면 아랫사람들에게 매질을 일삼고 갑질을 하는 인간이었던 거라. 그나마 동네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집안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안팎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챙길 줄 아는 마님 덕분이었죠. 오월이는 어릴 때는 꾀죄죄하고 평범한 아이였는데 수록 살빛이 희고 인물이 반듯해지고 못지않게 어여뻐졌다. 그래서 그런가 평소에 오월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던 이 댁감이 어느 날부턴가 오월이를 흐끔거리면서 야릇한 미소를 짓고 하지 뭐여. 그러던 어느 날 오월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 오월이가 엎드려서 바닥을 닦고 있는데 대감이 조용히 뒤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오월이를 와락. 너 같은 종년 하나 건드린다고 누가 뭘 끼고. 혹시 아나 내 첩실 들어앉아 팔자를 고칠지 모를 일이다. 오월이가 어찌나 놀랐던지 소리도 내지르지 못했다. 하지만 대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있는 힘껏 이 대감을 밀쳐내고 방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고. 오월이는 문을 박차고 나가
곧장 마님이 계시는 안채로 갔소.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마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디엔네 와그라노 무슨 일 있었나? 아,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오월이가 울먹이면서 조금 전 일을 말했지. 너는 잘못한 거 없다. 영감쟁이가 노망이 난 거다 아이가. 아이고, 사내는 숟가락도 힘만 있어도 여인을 탐한다 하도만 망측수로 그러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만일지가 대가의 분부를 듣지 않으면 예, 틀림없이 고초를 치르게 될 기입니다. 그렇다고 분부대로 하면 지를 어려서부터 키워주신 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인데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각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마님은 오월이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고 고마웠다고. 그날 밤 마님은 모두가 잠든 시각에 오월이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고. 그리고는 귀한 대물과 옷가지를 싼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 곱게 키워가 시집 보낼 때 챙겨 보내려 했더 맞는 영감쟁이가 눈독을 들이싸서 더 데리고 있다가 큰일 치르겠다. 자여가지고 멀리 도망치라고. 위천으로 음아 자리 잡기엔 어렵지 않을 게다. 마님, 제 안 가렵니다. 나으리 아시면 어쩌라고 일하십니까? 아침에 영감이 찾으면 내가 심부름 보냈다 하고 꼬막 키로 입을 꽉 다물고 있을 게다. 그 사이에 너는 무조건 멀리 가야 한다. 알겠나? 예, 마님. 누가 볼지 모른다. 뜻가라, 뜻. 이렇게 해서 오월이가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거요. 마님, 월이는 밤새 해진가 기가 막혔지. 혈육이 있어 의지할 곳이 있기를 하나, 아는 이가 있기를 하나, 그저 막막하기만 한 거라. 살아서 뭐 하겠나. 원리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강물 쪽으로 걸어갔다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떤 사내가 오월이에게 뛰어오는 게 아니겠소. 그 사내는가 새벽에 홀로 강가를 헤매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해서 다급히 뛰어온 것이었다. 여보시오, 그 무슨 일로 젊은 처녀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강가를 서성이는 것이오? 살 길이 막막해서 안 그럽니까? 고마 확 강물에 빠져 죽으렵니다. 사내는 가련한 오월이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지 애처로운 눈빛으로 머리를 바라보았어. 젊고 어여쁜 처녀가 세상을 버리다니. 사정이야 어떻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겠소? 나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의지가지 못하는 몸이니 우리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오월이가 그를 살펴보니까 멀쩡한 생김새에 어딘가 모르게 듬직하고 사내다운 면모가 있어 보지. 그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것도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월이는 그 사내를 따라가기로 했고 그렇게 둘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거요.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월이를 떠나보낸 마님은 가슴속에 시름을 묻어둔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오. 그런데 그 후 이 뎃감의 집은 그 기운이 다했던지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 대감이 죽었고 또 연이어서 그의 아들들도 세상을 뜨고 만 거요. 결국 이 뎃감의 손자 이용 혼자만 남게 된 것이었다고.
그런데 이미 가세가 기운 지 오래라 이용에 사는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지. 그렇다고 명색이 양반인데 아무 일이나 할 수가 없었으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이용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오. 맞다. 선조 때부터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꽤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호적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겠지. 노비는 상전의 소유이므로 노비의 호적 또한 상전이 가지고 있었고 그 호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종은 상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라. 때문에 운 좋게 상전의 집을 나와서 살게 됐다 하더라도 해마다 얼마의 곡물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이 상례였다. 만일 종들이 곡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상전이 마음대로 돈을 받고 그 종을 딴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그만이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이용은 빙그레 웃으면서 종들의 호적을 찾았소. 그러고는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간 거지. 이용은 그곳에서 종들의 호적을 보이며 거만하게 말했다. 자, 이게 뭔지 아느냐? 너희 호적이이라. 너희들은 모두 우리 선조의 은혜를 입은 하인들이 나의 조목. 이렇게 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편히 살게 해주었으나 이제 내 생계가 막막해졌다. 너희들은 내게 곡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종들이 맞지 못해서 대답하긴 했지만 자신들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갑자기 나타난 주인댁 도련님이 밉기만 했지. 종들은 일단 이용을 방으로 모신 뒤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벌써 진짜로 곡물을 치시킵니까? 그럼 못 자겠어. 주인이 내놓으라면 그리 해야지. 가뭄 때문에 겉보리 한 말로 개우 목에 풀칠하고 사는 마당에 옷 자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자한테 줄 것이 어디야. 이렇게 고민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아예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밤 그 자를 없애버리세.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처리하면 탈로 날 염려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종들은 잠시 술렁거리더니 이내 다짐을 했다오. 한편 이용은 저녁상을 물리고는 고된 여행길에 쌓인 피곤함으로 금방 잠이 들고 말았다오.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이용은 목이 말라 눈을 떴다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소. 그런데 종들이 손에 칼과 도끼를 들고 숨을 죽이면서 이용이 묵고 있는 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소? 이용이 가슴이 철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작은 들창문을 열고 황급히 빠져나갔다고. 종들은 이용이 도망친 것을 눈치채고 쫓아왔고 말이여 이용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 정신없이 뛰다가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종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소. 하지만 이용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오. 때마침 이른 새벽에 불공을 드리러 가던 부잣집 마님과 하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쓰러져 있던 이용을 발견한 것이었어. 마님은 그 사나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라고 하인에게 명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신 이용은 그 하인이 자신을 해치려던 종들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곧 참 고생이 많았겠어요. 우리 마님께 알려야겠소. 하인이 마님께 가서 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가만히 하인의 이야기를 듣던 마님은 잠시 얼굴빛이 달라지더라. 그런데 이용이 안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님이 벌떡 일어나 그를 상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겠소. 도련님, 절 받드이소. 예? 왜 이러시는지. 도련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서도 이 몸은 어렸을 때 도련님 뜰에 자랐습니다. 도련님의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키워주셨지요. 마이 오래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마님의 은덕이에 제가 고향 떠나온 지 오래여서 궁금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야. 그런데 요래 도련님을 만나게 됐으니 빈내의 집의 안주인이 바로 예전에 이대감 집에서 도망 나온 오월이었다거요. 오월이는 그 옛날 강가에서 만난 종각과 혼인해서 마님이 챙겨준 물건들을 미천으로 열심히 살아 큰 부자가 된 거였어.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아들, 딸 모두 준수한 용모에 명함까지 갖추어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오월이는 남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마님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마님과 정답게 지냈던 옛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베풀어준 마님의 은혜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오. 그런데 그 마님의 손주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소. 그래서 오월이는 자식들과 인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분은 옛날 내가 모시던 마님의 손자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분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알겠나? 오월이는 이용에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하고 개운 정성을 다해서 모셨소. 그렇게 한 달여 지난 어느 날 오월이가 아들에게 일러둘 말이 있어서 아들의 방으로 갔는데 방 안에서 아들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됐다오. 형님, 저 이용이란 자가 어머니의 상조 노릇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보실 거요? 그럼 어쩌겠느냐. 어머니께서 그리 하라시는데 어미가 노비면 자식들이 다 노비인 것인데 형님은 걱정도 안 되시오. 저자가 못된 마음을 먹고 이 산 다 뺏어가고도 우리를 노비로 부리면 어떡하시려고. 설마 그러기야 하겠느냐. 둘째 형님 말이 맞습니다, 큰형님. 저자가 우리 목줄을 쥐고 있단 말입니다. 오월이의 자식들에게 이용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지. 하지만 지엄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있던 터라 거역할 수는 없어 속으로만 불만을 사귀고 있었던 것이었소.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던 채 어느 날 이용이 오월에게 말했다. 덕분에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이고야, 며칠 더 묵고 가신들 상관 있겠습니까? 좀 더 계시지요. 마침 곁에서 아들들이 듣고 있는지라 오월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날 밤 이용의 방에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도련님요, 제 아들이 도련님 불편해하는 거 눈치 못 채셨을까요? 지금이야 어미가 명하는 일이라 따르고 있긴 하지만서도 그 속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도련님, 혼자 길 떠나시면 지난번 같은 일을 또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에. 아,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저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아시다시피 지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아이를 소실로 삼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5월의 말을 들은 이용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라. 내 처지가 이렇게 초라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거늘 종의 딸과 혼하는 것은 좀... 도련님, 저는 제 여식을 양반집에 시집 보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예. 다만 옛날 마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도련님을 안전하게 모시려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어찌 제 뜻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5월의 말을 들은 이용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 따지고 보면 딸을 더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있는 처지인데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자신에게 시집 보내려는 5월의 배려를 의심했으나이요. 그래서 이용은 5월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오. 다음 날 5월이는 식솔들을 불러 딸을 이용에게 시집 보낼 것을 명하고 준비를 서두르게 했수. 어머니의 엄한 분부에 아들들은 두말 없이 신방을 꾸미고 혼수를 준비했지. 혼례를 치른 다음 날 5월은 아들들에게 당부했다고. 먼 길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디 준비하그래래. 그리고 크네, 너는 상전을 모시고 갔다가 돌아올 때 상전에서 차를 받아와서 무사히 도착하셨으면 나에게 알려주도록 하그래. 그리하여 이용은 무사히 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오. 그 후도 해마다 5월의 집에서 재물과 곡식을 보내오니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었고 말이여. 주인 마님의 따뜻한 인정, 그리고 5월이의 의리와 보후는 참으로 본받을 만하지 않수. 머슴의 인생, 너 갑돌이가 아니냐. 밤이 깊었는데 계속 뭐 하는 게야. 예, 대감마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잠이 오지 않는구나. 그런데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게야? 제 팔자가 하도 불쌍해서 팔자 타령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녀석이 팔자 타령은 쇠에 빠지게 일해도요. 모양 욕 골로 살다가 한평생을 마치려 그 억울하지 뭡니까? 허허, 다산놈처럼 얘기하는 그나. 살다 보면 희한하고 재밌는 일이 생길 때도 있는 법. 옛날에 꼭 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 남의 이야기는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어허, 드러나봐 이 녀석아. 수십 년 전 40살 먹은 차돌이는 머슴이 하나 있었느니라. 그 머슴은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30년이나 머슴살이를 했단다.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하대다가 몸도 멀쩡한 총각이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차돌이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없는 게야. 그래서 차돌이는 40이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느니라. 휴, 이놈의 팔자. 놈들은 손잡을 나이에.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이 모양으로 궁한 팔자라면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이구만. 차돌이는 매일같이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였게. 그러다가 어느 날
차돌이가 주인 영감을 뵙고 머슴을 그만두겠다고 한 게야. 아니, 머슴을 그만두겠다고? 영감마님, 놈들은 자식의 손자까지 보는 나이에 지는 시방, 가정도 없고 3년을 외톨이로 살았구만요. 쇠가 빠지게 일하면 뭐 한대요? 벌어먹일 처자식이 있어야 힘이 나죠. 집 팔자가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는 못 살 것이. 그래서 오지게 드두든 머슴일 그만두고요. 죽기 전에 한양 구경이나 원 없이 해보고 싶어요. 주인 영감이 항상 차돌이를 딱하게 여겼으므로 세경을 후하게 쳐주었고 차돌이는 한양으로 떠나게 된 게야. 어휴 삭신이야. 어후 주막에 들러서 탁배기 한 사발 들이키면 딱 좋겠구먼. 아니 평생이라도 받은 세경인데 한양 구경도 하기 전에 헛써버리면 안 되지. 차돌이는 평생 일해서 받은 세경을 아끼고 싶었단다. 그 먼 길을 걸으면서도 주막 한 번을 들르지 않고 짐에 챙겨온 주먹밥을 아껴가며 걷고 또 걸었던 게야. 도통 어두워서 뵈는 게 없구먼. 차돌이가 한양에 거의 당도했을 무렵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숲풀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더니만 무언가 차돌이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저놈 허리춤에 차고 있는 전대가 아주 묵직한 데이야. 이게 다 얼마야? 조끼량은 되겠구만. 오늘 한 몫 단단히 잡았군. 이놈은 채봉에 버리고 우리는 얼른 돌아가자고. 그놈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몽둥이로 반 죽임을 시켜놓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악랄한 놈들이었다. 차돌이는 평생을 일해 받은 세경을 그 산도적 놈들에게 몽땅 빼앗기고 만 게야. 차돌이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지같이 어두운 데다가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단다. 희미하게나마 작은 움막 비슷한 게 보이기에 비나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그리로 들어갔지. 실은 산도적 놈들이 차돌이를 버린 곳은 시신을 묘에 묻기 전에 관에 넣어 가장하는 봉, 즉 죽은 사람을 관에 넣어서 안치하고 초가 지붕처럼 덮어 초분을 해놓는 곳이었던 차돌이는 그저 움막인 줄로만 알고 들어갔던 게야. 도무지 튀길 놈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랄 맞은 이놈의 팔자, 재수가 없어도 나처럼 없는 놈은 없을 것이구만.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이. 이게 뭔 소리요? 귀신이야, 사람이요? 살려주시오. 뭐요? 사람이요? 차돌이의 옆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 같았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손을 뻗어서 더듬어 보니 물컹거리는 느낌도 있고 천이 따뜻한 것이 분명히 살아있는 여인이었지만 속의 여인은 추운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단다. 그 여인을 관에서 끌어내어 그저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인을 품속에 안았다. 그 여인을 꼭 끌어안고 있는데 차돌이는 40총각으로서 처음으로 여인에 대한 강렬한 충격을 느낀 게야. 차돌이는 희한한 자기 운명을 돌아다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단다. 나에게 내리는 배필? 아니, 그 어쩌면 이제야 내가 아내를 얻어서 팔자를 고치는지 모르는 일이여. 동이 틀 때까지 여인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차돌이겐 어떤 희망 같은 게 생겼단다. 밤새 그 여인을 지키고 있었는데 비가 그치고 드디어 해가 뜨기 시작했단다.
밝은 곳에서 여인을 확인해 보니 백곡같이 단 처녀였던 개야. 그 처녀를 들쳐 업고 산길을 내려왔고 주막집이 보이기에 방을 하나 빌려서 처녀를 뉘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처녀를 돌봐준 게야. 아이고, 처자가 아주 곱네. 근데 총각이 처자는 어디서 왔어? 야, 채봉도 있쇼. 채봉터? 거긴 왜? 야지가 산에서 산도적 놈들을 만나갔고요. 뒤통수 세게 얻어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봉투에 버려졌구먼요. 세상에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딘지도 모르겠고 깜깜하지. 아, 그냥 비바람이나 피하려고 운막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글씨, 사람이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월매나 놀랐는지 바지에 오줌 지릴 뻔했어요. 아, 세상에나. 아, 그럼 이 처자가 죽었다 살아난 거란 말이요? 그런 거 같아요. 죽은 자가 깨어났다는 소리는 들어만 봤지 내 눈으로는 처음 보오. 아이고 세상에나. 근데 이 처자가 목관에 들어 있었습니까? 야, 그래 관이 무슨 나무로 만든 관이었다? 오동나무 같던데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렇다면 보통 집 여인은 아닌 듯 하우. 만약 양반 댁 규수라면 총각은 땡 잡았어. 차돌이의 지극정성이 통했던 모양인지 처녀는 며칠 만에 눈을 떴고 차돌이는 처녀에게 전후 사연을 전부 해준 게야. 덕분에 목숨 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집은 가회동 김정승이라면 다 아는 터에 오니 그리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나이다. 자돌이를 통해 처녀의 편지를 전해받은 김정승 집에선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청령, 우리 막내가 살아있다는 말이냐? 여봐라, 이 편지를 가져온 분을 안으로 모시거라. 집 안팎에서 떠드는 가운데 차돌이는 아씨를 살리게 된 전우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이고, 우리 고은아가 자네 덕분에 우리 여식이 살았네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고. 이후부터 차돌이에게 깨끗한 방 한 칸을 비워 의식에 대한 모든 것을 보살펴 주게 되었고, 이리하여 시골 차돌이는 김정승의 사랑방 문객 가운데서 최고로 대접받는 사람이 된 게야. 그렇게 차돌이가 그 처녀의 집에서 산 지도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처음엔 자리에 대한 예우가 깍듯하고 좋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정경부인, 그러니까 처녀의 어머니는 도리를 점점 달갑지 않게 되었단다. 거기서 그럴만도 한 것이 아무리 딸을 살린 은인이라만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있는데 둘의 관계가 애매했던 게야.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리고 말이야. 처녀의 어머니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래서 지체 높은 집에 신랑감을 골라 시집을 보내려고 서둘렀던 게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저는 차돌 서방님과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뭐야? 네가 지금 뭐라 했느냐? 3년 전 저를 안고 저를 살린 차돌 서방님이 저의 남편감이 아니겠습니까? 병고하고 생명을 구해줬다고 한들 저런 천한 사람과 혼인한다니 이를 말이냐. 괜한 고집 뿌리지 말거라. 그날부터 너가 방을 걸어 잠그고 금식을 전하니 처녀의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방문 밖을 떠나지 못했지. 처녀가 완고하게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 나흘째 되는 날엔 정승대감과 정경 부인이 뜻을 굽히고 딸과 차돌의 혼례를 치러준 게야. 차돌이 40이 넘는 나이에 정승집 막내딸을 신부로 맞이했으니 그야말로 호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겠나? 차돌은 항상 싱글벙글하며 웃으며 지냈고 두 사람의 금실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의 딸, 그러니까 차돌의 처가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서방님, 심심하신 것 같으니 제가 재미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됐슈, 어려운 건 딱 질색이야. 재미난 이야기 책입니다. 들어보셔요. 차돌의 처는 금오신화, 홍길동전 같은 우리 소설부터 서유기, 금병매 같은 중국 소설까지 밤마다 재미난 책을 읽어주었어. 이젠 그만 읽겠습니다. 시방 그만 읽는 게요? 계속 읽어줘요. 처음엔 질색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듣다 보니까 재밌어. 맞아, 읽어줘요. 실은 며칠째 책을 읽다 보니 목이 아파서요. 어쩌죠? 어휴, 한참 재밌었는데. 서방님께서 글을 배우신다면 재미난 책을 원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한번 배워보시죠. 이 책들보다 더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미난 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은 통속적이고 음란한 소설이 인기랍니다. 참 말이여. 차돌이는 그날부터 업문을 배우기 시작했단다. 그저 소설이나 읽으려던 것이었는데 책을 읽을수록 안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지. 그리고 어려운 서책도 척척 읽게 되고 스스로 많은 것을 깨우치다 차돌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게야. 일자무식이 촌음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서방님은 정말 대단하셔요. 업문 금방 깨치다이. 맹자 중용에 그 어려운 오경지 깨치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다 부인의 덕이 아니겠소. 이제 보니 서방님께선 분명 예사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입신양명하여 출장 입상하신다면 장차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봄엔 과거령이 내린다 하오니 한번 응시하여 보시지요. 그리하여 차돌이 과거에 응시하였다. 차돌의 나이 50살이 가까운 나이였다. 식군 중에서 차돌의 나이가 가장 많았지. 임금님이 직접 나와서 치르는 과거 시험이었는데 놀랍게도 차돌이는 장원급제를 한 게야. 임금님이 내리는 꽃을 보고 장인과 장모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그 후 차돌의 벼슬이 옥당 교리에서부터 자매 참판, 판서, 그리고 영상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라. 그게 참말로 있던 일입니까? 참말로 있던 일이고 말고 그 차돌이가 바로 나란다. 이에 장가도 못 들던 마살 머음일 적에 지금의 부귀영화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러니 발자 타령은 고만하거라.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라. 어떤 광녀 이야기, 우리 석이 엄니 반대라고 올동안 잘 놀고 있었어. 아주머니 번번이 우리 아이 돌봐주셔서 고맙구만이라. 에이, 뭘 그런 걸.
애가 아주 수냐. 그나저나 야 아비는 좀 어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지라. 군수님도 너무하시지. 수시로 불러다 때려 쌓고 아주 그냥 사람 피를 말려서 죽이려는 겨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군수는 하의 남편을 수시로 잡아들였다.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곤장을 쳐서 내보냈는데 곤장 독에 가실만 하면 또 잡아들여 곤장을 치고 또 치고 하는 것이었소. 이들의 비극은 군수가 마을에 부임한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지. 햇빛이 내리쬐고 몹시 더운 한여름, 안악이 뼈뼈 날에서 반일을 한 날이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날이 덥고 옷이 땀에 절어서 인적이 드문 개천에 들었지. 오메 시원한 거 아유 살 것 같네. 안악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신임 군수가 마을을 둘러보던 중 물에 있던 안악을 보게 된 거요. 햇빛에 탄 피부는 까무잡잡했지만 건강미가 있어 보였고 훤한 이목구비가 군수 마음에 쏙 들었던 개지. 안악이 몸을 다 씻고 저고리를 입고 집으로 향할 때까지 군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넋을 놓고 훔쳐보고만 있었다오. 저 여인은 어디 사는 누구인고? 군수가 뒤에 있던 아전에게 여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오게 했지. 그리고는 아전을 시켜 안악에게 은밀히 말을 넣는 게 아니겠소. 아, 그러니까 군수님이 안악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수척만 들면은 이런저런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뭐라고요? 지아비가 있는 안 여자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요. 이런 안악에게 거절을 당하자 군수는 안악의 남편을 못살게 굴기 시작한 거요. 때는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으로 탐관오리들의 탐욕과 횡포가 극심하여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빼앗기다 죽은 후에도 빼앗기던 때였다. 실제 명목상의 세금은 적었으나 중간에서 관리들이 마음대로 무명잡세를 부과했고 갚아야 할 환곡의 이자를 부풀려 빚진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졌지만 작심을 하고 못살게 굴면서 유독 더 많은 세금을 매겼고 갚아야 할 환곡의 이자도 다른 집보다 곱절은 더 많이 계산했다고. 야, 시아버지 3년상은 벌써 지났고 저쪽 가한 것은 베넷을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대의 이름을 군적에 올린다고 그래. 억울하면 군포를 내면 되자요. 그 많은 군포를 어떻게 다 낸다. 막무가내로 3대의 이름을 군적에 올리자 방에서 듣고 있던 안악의 남편은 아픈 몸으로 마당으로 나와 아전에게 통사정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 남편은 군포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칼을 갈아 스스로 거세를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됐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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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거. 아이고, 우라질 놈의 세상. 남편을 묻은 그 밤, 안악은 서희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다오. 아이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이 고장 저 장을 떠돌아다니다. 어느 진사 나으리의 집에 종살이를 하기로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그곳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진사는 젊은 과부를 가만 놔두려고 급기야 아악을 겁간하려 들었는데 낙이 진사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앞을 보지 못하고 강물에 빠져버리게 된 거지. 어미가 죽고
혼자 남겨진 서기는 진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컸고 어미가 죽었다는 말만 들었지 왜 죽었는지 어디에 묻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희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어. 서희의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장정 세 사람 몫은 해낼 정도로 힘이 좋았지. 그래서인지 그 집에 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나 힘든 일, 귀찮은 일을 모두 서기에게 미루는 것이었소. 어이 너는 저에 있는 배선들 다 광구로 들여놓고 나무도 해다 놔. 아, 뒷방에 문짝도 고쳐놓고. 야, 참 행랑아재도 너무하지. 이 많은 걸 어떻게 서기 혼자 다 하라고. 자기들은 판판히 놀러 다니면서 나는 괜찮아야. 함께 종살이를 하는 원리는 그런 서기를 안쓰러워했다고. 괜찮긴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치면 웃자라 그랴. 낭중에 애도 만들어야 쓰는데. 아, 그러고 기운 뜻이 있었구만. 아, 맞다. 집신 고마워. 뭔 집신이대? 이게 뭐야? 그때 행랑 아재와 일행이 문을 나서다가 된장똥 맛봐라 이었더라. 된장도 아이, 이게 뭐요? 똥이 잤냐? 아이, 몇천년을 그냥. 여년 전부터 이 마을에 광요가 나타났는데 얼굴에 수치를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에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돌아다니는 여인이었다. 어디서 쿵쿵한 냄새가 난다 하면 광가 뒤에서 나타나 깜짝 놀래켰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었어. 재수온 붙었네. 그 시원하게 한 잔씩들 쭉 들이키고 이불 자고 나와. 일행들이 언덕에 올라 탁주를 마시며 음을 피우는데 녀가 어디선가 또 나타나서 밤나무를 흔들어 밤송이를 후두둑 떨어뜨리지 뭐유. 머리 위로 밤송이가 떨어지니 사내들이 따끔거려서 견디지를 못하고 불이 나게 도망갔지. 아이 그 미친 것을 그냥 에이 잡히기만 해봐라. 아재들 몰골이 말이 아닌데 또 광한 혼줄이 난 모양이여. 그런가 보네. 이때 진사가 창을 통해 원리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서기와 머리를 짝지어 주겠다던 진사는 둘의 혼례를 차일피일 미루며 딴 마음을 먹고 있었다오. 급기야 어느 날 밤 4월이에요. 자기 방으로 들어온 원리를 덮치는 것이었어. 이때 마당에 있던 서기가 원리의 비명을 듣게 된 거지. 4월이 목소린데. 섞이는 일순간 진사가 원리를 보던 눈빛이 떠올라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런데 원리가 저항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소? 서기가 눈에서 불을 뿜어낼 듯 분노하여 진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고. 안방에서 소란이 나자 행하범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는 진사의 팔을 잡고 쳤지. 저것들을 당장 잡아와라. 하인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서기와 사월이의 뒤를 쫓았다. 그때 나무 위에서 광녀가 이 모습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황급히 서기를 쫓는 하인들이 광녀 보고 소리쳤다. 어이, 방금 사내놈과 처녀가 지나가는 걸 보지 못하였느냐. 봤지, 나는 봤지. 저쪽 나루터 쪽으로.
하인들이 모두 나루터 쪽으로 뛰어가니 광녀는 나무에서 재빨리 내려와 하인들과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서기와 사월이는 나루터가 아닌 산 쪽으로 뛰고 있었는데 광녀가 습기를 가로질러 바람처럼 뛰더니 서희 앞에 나타난 것이었소. 그러더니 서희의 손을 덥석 잡고 마구 달리는 거라.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요? 우도는 시방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중이란 말이요. 광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손에 더욱 힘을 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 아이 참, 한참 만에야 어느 동굴 앞에 도착해 서희를 잡았던 손을 놓았다. 아, 여가 어딘데요? 그때 동굴 안에서 어떤 사내가 나왔는데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휴, 아이, 아들이 진산의 집에서 도망치는 걸 데리고 온 것이지. 진산은 어느 마을에 내려가서 동태를 살피고 다시 올라올 텐게 나으리 아이들 좀 숨겨주셔. 광녀 이렇게 말하고는 또 나는 듯이 뛰어서 마을로 내려갔다고. 서희와 원리는 눈만 껌뻑거렸다. 낯설고 놀라웠다고. 네가 석이냐? 동굴에서 나온 사내는 왜소하지만 단단하고 위엄 있어 했다오. 그리고 그 사내의 뒤에는 몽둥이와 검을 들고 있는 사내들이 있었고 일부는 총포를 들고 있기도 했지. 서기는 그들이 필시산적이거나 동비 것이라 생각했소. 네가 서기냐고 물었다. 서기는 사내를 쳐다보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어찌할까 싶어 놀라웠다네. 어미가 아들 곁에서 그리 맴돌더니 결국 중요한 때에 구한 모양이구나지. 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니다. 아까 그 여인이네 어머니시다. 야, 우 언니는 나 어릴 때 강에 빠져 죽었다고 들라. 죽다 살아났지. 간을 피해 도망가다 그 강물에 빠졌을 때 내가 했느니라. 그 사내가 그간 서기 어미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지. 여차저차하여 너희 아버지가 그리 되고 어머니가 진사댁에 들어갔다가 간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야. 만 그런 사연이 있었대도 그렇지. 가까이 있음서 그러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단 게요. 내 어머니는 분명 너와 함께 있었다. 잘 생각해 보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네 애미가 너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문득 석기의 머리에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는데서 이에게만 힘든 일을 시켰던 행랑가범께 동물을 부었던 일, 눈 덮인 고객일, 눈이 치워져 미끄럽지 않았던 일,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개암나무에서 개암이 우수수 떨어지던 일, 다 해진 집신이 다음날 말끔한 새 것이 되어 있었던 일 등 우연 같던 좋은 일들이 실은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하고 살펴주었던 것임을 깨달았지. 그때 광녀, 아니 서기의 어미가 동굴로 뛰어왔다고. 아이고 다녀왔어. 아, 근데 야가 왜 온다요? 아, 너들이 우리 서기 울린 거. 서기 어미가에 있던 장들을 아따이 와락 어미를 껴안았지. 네 언니도 우리 아들 품에 안고 싶어 혼났으야. 만난 것도 챙겨주고 잡고 옷도 잘 입히고 싶고. 아, 근데 나쁜 놈들. 라 군수님 하나 뒤진다고 세상 안 바뀌든. 평민, 천민 다 사람 대접 받고 사는 평등한 세상이 돼야 우리 아들도 신명나게 살아불지. 그래 갖고이 어미가 미친 척하고
여기저기 다임. 실롱 정보를 수집해 갖고 동학군에 알리는 중책을 맡아본 거지. 석기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